정치적 약속이 어떻게 경제적 악몽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시도가 어떻게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륙 최대의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 점점 약해질 때 무엇이 남게 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두 나라의 공장을 멈추게 하며 수백만 소비자의 지갑을 위협하는 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캐나다와 합의가 없다면 관세는 50% 아니 100%까지 갈 것이다. 강한 문장, 단호한 경고. 그러나 그 말 뒤에서 대륙 최대의 산업을 움직이던 거대한 톱니바퀴는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너럴 모터스는 역사적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50억 달러. 이는 공장 10개를 새로 세울 수 있는 돈입니다. 10만 명의 연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이 거대한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관세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릴 마법의 열쇠처럼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온타리오의 조립 라인이 멈췄습니다. 생산 라인은 정지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초단위로 움직이며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해고 통지서를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무려 5만 가정이 불확실성 속에 놓였습니다. 다음 달에 급여가 들어올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팩토리 제로에서는 400월 10일에 2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사는 수요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모두가 압니다. 비용이 폭등했고 이제 숫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단 한 번에 1200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오샤와에서는 700개 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붕괴입니다. 미시간의 한 식당 주인은 하루아침에 손님이 40%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모두 아침마다 출근 전 들르던 공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빈 테이블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게 수입은 맞지 않습니다. 위기의 배경에는 복잡한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더 이상 수십 년 전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70년대에는 대부분의 부품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 40%가 수입됩니다. 거의 모든 부품이 한 나라를 거쳐 또 다른 나라를 통과한 뒤에야 픽업 트럭이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조립됩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수입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어링 조인트는 이전에는 28달러였지만 이제는 36달러가 되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일까요? 하지만 3만 개 부품에 곱하면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각 차량에는 지금 3,200달러의 추가 비용이 얹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누가 감당할까요? 제조사일까요? 아닙니다. 소비자입니다. 수년간 돈을 모아 자동차를 바꾸려던 사람, 이미 비싼 할부와 빠듯한 임금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결국 이 전쟁의 청구서는 소비자의 착오로 날아옵니다. 선거 유세 당시의 연설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관세는 일자리를 되돌려줄 열쇠라고 했습니다. 되어 강한 산업, 더 강한 아메리카.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공장을 여는 대신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대신 해고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공장 바닥을 훨씬 넘어섭니다. 경기 침체, 육아 위기, 심지어 팬데믹까지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비소, 부품 상점, 고속도로의 작은 식당. 모두가 전략처럼 보였던 결정의 도미노 효과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해에 가까운 것이 되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내연기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거대한 베팅을 했습니다.
울티움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장을 설계했으며 대담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매년 10만 대의 전기 픽업 트럭을 판매하여 회계의 균형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방정부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7,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사라지면서 차량의 매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리튬과 코발트 같은 전략적 광물에 부과된 관세는 생산 비용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목표치는 6만 5천 대로 떨어졌고 과잉 재고로 인해 산업 부진은 신차 묘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미국 산업의 구원이 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짐이 되었습니다. 한때 전기차로 전환을 고민하던 소비자들은 가격과 인센티브 부족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현대화의 약속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부 긴장이 폭발합니다.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은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희생이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전환은 불가피하며 국가는 국내 생산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관세는 실업과 무력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갈등은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격화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동자 연합의 위원장은 관세를 역사적 이정표로 칭송합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공적 정책이 미국 노동자를 의사 결정의 중심에 놓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국경 반대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캐나다 노조는 제너럴 모터스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맞바꿨다고 비판합니다. 과거 함께 파업에 나섰던 노동자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세대를 거쳐 쌓아온 연대가 새로운 현실 앞에서 조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환점이 드러납니다. 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바로 기업들입니다. 혼란 속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노조 분열을 계약 재협상, 비용 절감, 책임 전가의 명분으로 활용합니다. 과거에는 단일한 저항 세력이었던 노동자들이 이제 분열되었고 모든 균열은 노동자를 약화시키는 조정의 기회로 변합니다. 관세를 옹호하는 담론은 기업의 실용주의와 뒤섞이며 승리자가 생산 라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보이는 불확실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인디애나와 미시간에서 900명의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볼보는 펜실베이니아와 버지니아에서 1,000명의 감원을 준비 중입니다. 차량 가격은 16만 5천 달러에서 18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소비자는 구매를 거부하고 재고는 쌓이며 위기의 톱니바퀴는 더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는 제너럴 모터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 생태계가 한계까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긴장은 희귀 광물 공급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면서 더욱 고조됩니다. 중국에서의 공급이 끊기면 배터리 생산은 멈출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어쩌면 수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전기와 체인의 정전 위험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고철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과 기획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입니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는 동안 공식적인 발언은 여전히 모호하고 생산 라인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들은 유일한 답변이 제너럴 모터스는 자기 선택을 했다는 말뿐이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누가 지불합니까? 관세는 왜곡을 바로잡고 산업의 힘을 되살릴 도구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되기는커녕 불확실성과 내부 갈등, 국제적 균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보호를 내세운 정치적 서사는 텅 빈 공장, 팔리지 않는 픽업 트럭, 불안에 떠는 가족들의 모습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의 내륙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3번의 경기 침체와 팬데믹까지 버텨냈지만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주인은 손에 장부를 꼭 쥐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 가게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직원 절반의 급여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의 옆에는 27살의 여성 직원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도시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털어놓습니다. 태어난 공동체, 아이가 다니는 학교, 평생 쌓아온 관계를 버려야 하는 무게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오시아와의 거리는 마치 리듬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도심을 지나는 사람들은 먼지 낀 진열장과 꺼진 간판을 목격합니다. 조립 라인에서 일하던 700명이 해고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의류 매장, 빵집, 체육관이 즉각적인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의 공통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도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아요. 은퇴한 한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제자들의 부모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아이들 대부분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세기 넘게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지역 축제, 아마추어 야구팀, 동네 술집에서의 모임, 모든 것이 공장의 일정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장 문이 닫히면서 이 모든 전통은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윈저 지역에서는 한 젊은 커플이 결혼을 미룹니다. 계획은 모두 준비됐고 연회장도 예약됐지만 신부는 전선 공급업체에서 해고를 당했고 신랑은 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함께 삶을 시작할 수는 없어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는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명의 다른 커플이 꿈을 미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운명은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경제적 결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영향은 학교에까지 번졌습니다.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시 재정 감소가 이미 사회 프로그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운영 시간을 줄였고 스포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며 부모가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조립 라인에서 시작된 위기가 교실로 번져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할 세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새 차를 구입하려던 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차량 한 대마다 $3,000 이상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구입을 미루거나 과도한 빚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더 오래되고 덜 안전하며 더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을 계속 몰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차의 꿈은 좌절로 변해갑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은퇴한 트럭 운전사는 눈시울을 적시며 뉴스를 지켜봅니다. 그는 30년 동안 제너럴 모터스를 위해 부품을 운송했습니다. 나는 관세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자가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애쓰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보호의 약속은 이제 세대 전체의 짐이 되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스포츠나 날씨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화제는 청구서, 해고, 불안정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정책이 보통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낍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이 내일 빵집이 문을 열 수 있을지, 한 가정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현실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노조가 집회를 엽니다. 그러나 그 자리마저 연대의 분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노동자들이 관세를 유지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당장 끝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원래는 하나로 뭉쳐야 할 공간이 갈등의 무대로 변했고, 떨리는 목소리 하나하나는 아무도 치유할 줄 모르는 상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보여주는 것은 위기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사회의 결속입니다. 한 식당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히 사업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들이 모여 앉던 식탁의 상실입니다. 한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미래를 보장받고 있다고 믿었던 신뢰의 붕괴입니다. 올해는 산업 자급자족의 환상이 글로벌 상호 의존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충돌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혼자서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포괄적으로 보이는 법령이나 관세라 하더라도 여러 지역에 걸쳐 분산되어 작동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재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톱니바퀴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억지로 돌려진다면 붕괴의 위험은 불가피해집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은 아닙니다. 대안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재설계하고 전략적 국가들과 새로운 협정을 맺으며 생산 모델 자체를 구조적으로 재고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도전은 거대하지만 역사는 가장 극심한 단절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핵심은 정치적 의지와 공동체적 힘이 이 고된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옹호합니다. 동시에 시진핑은 기존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 블록을 공고히 하려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대결은 단순히 생산 라인이나 고용 지표를 넘어서 있습니다. 다가올 세계의 형태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경을 닫는 모델과 상호 의존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는 모델의 충돌인 것입니다. 이 충돌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래프나 산업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무대를 설계하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역사와 신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특별한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비롯해 이 시대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았습니다. 이 자료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들의 개인적 궤적이 오늘 우리가 겪는 거대한 위기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보도를 마치며 한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 공장들, 소비자 가격, 지역사회의 안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내려지는 모든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중요한 성찰을 주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참여가 이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는 이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토론은 당신과 함께 계속 이어집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